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연속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제 외식 인생 30년입니다. 대학생활 때 제 외식에 이제 식사로 따지면 뭐 다른 것들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 단골집을 몇 번 찾아갔던 그 몇 가지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 좀 요리류로 여겨지는 건 뭘 먹었느냐?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는 그때 당시에 왜 그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탕수육, 중국집 탕수육처럼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탕수육만 파는 전문점이 있었어요. 그 소스가 약간 매콤한 그런 소스를 따로 이렇게 담아줘서 그 스티로폼 그릇에 탕수육이랑 그 소스만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 정도에 이렇게 배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유경 탕수육과 맹구 탕수육의 이제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기숙사 쪽에 배달을 해주는, 저는 유경파였고 제 친구들은 맹구파였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또 맹구파였어요. 저는 유경파였는데, 어쨌든 그거랑 족발, 대학교 와서 이제 족발이란 것을 먹게 됩니다. 그 전에 어머니랑 한 번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냥 시켜 먹자고 하셔서. 근데 대학교 와서 이제 용돈을 모아서, 그때는 사실 초반에는 친척들이 이제 대학교 간다고 이제 용돈 준 것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족발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한 달에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룸메이트랑. 그래서 제가 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룸메이트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족발 시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왕족발이라는 되게 유명한 족발집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내랑 지금까지도 일정한 간격이 되면 족발이 생각나서 먹는데, 그 두 가지가 제 야식의 거의 뭐 양대 산맥이었고, 탕수육은 대학교 1학년 후에는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족발은 계속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디든 새로운 곳을 가면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맛있는 족발집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 학교 앞에 이 학화동 쪽에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명동에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 쪽에는, 원신흥동 도안동 쪽에는 일단 고드레미 족발이 맛있고요, 대전에서.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뭘 어디로 시켜 먹는지 까먹었네요. 제 아내가 시켜가지고 구구족이었나? 하여튼 몇 군데, 소담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 몇 군데를 시켜 먹긴 한데 고드레미만큼 맛있지 않은 것 같고, 보쌈은 허성준 보쌈에서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족발을 그 대학교 때 4년 동안, 대학원 때까지 한 10년간을 정말 많이 시켜 먹으면서 약간 야식의 소울푸드. 누군가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야, 족발을 대짜리 시키자. 족발에 막국수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소주를 추가해서 뭐 얼마에 먹자. 뭐 요런 자연스러운 이제 대화가 오가는, 뭐 생일이다. 야, 족발 시켜. 야, 누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족발 시켜. 야, 이 새끼 장학금 받았대. 족발 쏴라. 이게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림동은 고시촌이고 고시촌은 24시간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스킨라빈스가 새벽 3시까지 하는 동네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고시생들이 버글버글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PC방, 만화방, 모든 것이 24시간이에요. 오락실도 24시간, 족발집도 거의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침엔 잠깐 쉬는데,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나서 누군가의 자취방에, 친구 자취방에 놀러를 갔는데 얘가 좋은 일이 있다, 새벽 2시다, 고민 안 하죠. 야, 족발 시켜. 배 안 불러? 다 꺼졌지. 지금부터 먹으면 되지.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족발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족발이, 제가 98년도부터 족발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배달로 12,000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소자가 2명이면은 소자, 3명이면 중자, 4명 이상이면 대자나 특대를 시켰어요. 특대 제일 큰 게 25,000원이었고
25,000원에 공깃밥 하나 정도 더 추가해 놓으면 4명이서 배 터지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제일 작은 게 25,000원 정도의 시작 아닌가요? 그래서 그 족발을 푸짐하게 4명이서 뭐 25,000원, 3만원 정도 술까지 시켜놓고 자취방에서 그 막국수를 비비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먹었던 그 기억들이 되게 좀 아련하기도 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족발을 생각하면 항상 즐거운 시간들이에요. 즐거운 시간들. 그래서 제 외식에 있어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외식이라 하면 족발이 있겠습니다. 족발.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니고 굉장히 친근한 음식이지만 여전히 뭐랄까요. 조선의 파티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죠. 서민들, 조선 서민들의 소울 파티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파티하자, 즐거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베타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제 마지막 두 개는 그 기존의 선수 과목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 시뮬레이션 쪽을 하거나 또 품질 관리, 신뢰성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다루게 되는 분포들이에요. 물론 학부 수준에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요 두 개는 좀 어려우니까 딱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그냥 이해하고 뭐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요 두 개, 베타 분포랑 베이블은 좀 기회가 적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베타 분포입니다. 알파 베타 할 때 베타고요. 베타 분포의 정의는 베르누이 시행 성공 확률의 분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불량률이든 혹은 뭐가 시도를 했을 때 성공 실패 확률이건 베르누이로 두 가지의 결과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 밑에 이제 써놓은 요게 핵심이에요. 데이터를 쭉 봤는데 성공이 몇 번 일어났고 실패가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공이 5번 밑에 있는 것처럼 실패가 3번이에요. 네, 성공, 실패. 그럼 이게 의미가 확률이 8분의 5라는 뜻이냐? 근데 8분의 5가 아니더라도 확률은 2분의 1이더라도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 있죠. 확률이 예를 들어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되더라도 우연히 8번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이 베르누이 시행 P의 분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능성을 갖느냐? 라는 게 역으로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거를 알고 몇 번 중에 몇 번이 성공하거나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 걸리거나 뭐 이런 걸 다뤘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요게 주어지고 그럼 P가 도대체 얼마냐? P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구하는 반대쪽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니면은 이 P에 대해서 알 수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항 분포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도 단일 추정이고 이렇게 범위로 추정, 범위라기보다 확률 분포로 아예 구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P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는 0에서 1 사이고요. 얘는 또 베타 함수를 적용을 해서 베타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들도 못 외워요. 방금 말한 대로 성공이 알파 마이너스 한 번, 실패가 베타 마이너스 한 번일 때의 베르누이 확률 P의 분포, 베르누이 확률 P, 성공률의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P 이하다 라는 거는 바이노미얼 분포로 이렇게 성공률 P일 때 시행 횟수가 이렇고 일 때
성공이 알파 이상 발생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것도 뭐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요. 네.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모든 경우를 다 따졌을 때는 기대값이 n-1을 보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는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는 감마함수나 균등분포와 관계가 좀 있는데요. 베타 함수 알파 베타는 감마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 함수라는 게 되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따로 설명을 안 하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생긴 함수예요. 정수일 때랑 아닐 때도 좀 정의가 다르고 연속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5만 군데 다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균등분포와의 관계는 알파 베타가 1, 1일 때는 균등분포 0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두 번씩 일어난 상황에서는 성공 실패가 아직 안 일어난 상황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성공 횟수니까 성공 0회, 실패 0회란 얘기죠. 그랬을 때는 베르누이 시행의 성공 확률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뜻입니다. 모른다를 되게 우아하게 얘기한 거죠. 성공 확률은 0과 1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동화 생성 공정이 목표를 달성한 날이 달성 성공률이라고 따지면 되죠. 달성 성공이 5번 중에 3, 그러니까 3과 2, 성공 실패가 3과 2인 경우와 60, 40 성공 실패, 그러니까 60, 40인 경우에 대해서 P가 이 성공률 P가 실제로는 80%가 넘는데 요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냐 인 그런 걸 구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실습을 같이 해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베타 분포 실습 보겠습니다. 베타 분포는 뭐 아주 많은 내용을 실습할 건 아니고요. 얘기한 대로 거기 있는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보면은 5일 중 3일 성공했다 그랬으니까 성공 3인 거죠. 그래서 알파가 4가 되고요. 실패 2가 되니까 베타가 1을 더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4, 베타 3으로 우선 10,000개 발생시키고요. 베타 분포. 여기는 성공 60, 실패 40이 되니까 각각 61, 41을 역시 또 베타 분포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덴서티 플롯 그려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샘플로부터 평균과 분산 구해서 한번 찍고요. 이론적인 평균과 분산.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베타 분포에 대해서도 샘플로부터 평균, 분산 구하고 찍고 이론적인 평균, 분산 강의 자료에 있는 식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3번 성공 2번 실패 혹은 60번 성공 40번 실패일 때 실제 성공 확률이 80%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샘플로부터 그 확률을 구하는 거랑 이론적으로 구하는 거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베타의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있고요. 반대로 바이노미얼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이노미얼로 누적 확률 분포 알파 빼기 1 시행횟수는 알파 베타 빼기 1 그 다음에 P가 0.8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출력하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 이항분포까지는 안 하고 바이노미얼까지는 안 하고 그냥 샘플로 0.8131 확률, 이론적으로 0.8131 확률을 구해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 간단하게 되죠. 보시면 파란색 3번 성공 2번 실패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 성공률이 40%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 성공률이 80% 이상이더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 근처가 높긴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60번 성공하고 40번이나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확률은 거의 없고 거의 60% 근처에 실제 성공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두 경우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베타 분포의 평균이 이론적으로는 0.57, 57% 정도 되는데 샘플에서도 57% 근처입니다. 분산도 0.031 정도인데 0.031 나오고요. 두 번째 베타 분포 60번 성공한 거의 경우에는 이론 확률이 P가 59.8%인데 여기 59.9% 나오고요. 베리언스가 0.0023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록 눈앞에 성공 실패 횟수는 이렇게 나왔지만 내재되어 있는 성공 확률 P가 80% 이상 80%를 넘을 가능성은 얼마냐,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3번 성공 2번 실패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9.9% 되고 샘플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이노미얼로 구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재밌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60번, 80% 그러니까 60번 성공하고 40번 실패한 이 사건이 이미 발생했는데 이때 성공률이 80% 넘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분의 1보다도 작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네. 연속 확률 분포의 마지막 베이블 분포입니다. 예전에는 와이블 분포라고도 불렀고 아직도 와이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이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읽어서 그렇고요. 이게 고유명사고 독일 쪽일 거예요. 그래서 웨이블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웨이블. 네. BMW의 W도 뱀베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아는 음악가 와그너도 W로 시작하고요. 네. 바르샤바도 W로 시작합니다. 그 뭐 폴란드어지만. 아무튼 이 제품 수명의 확률 분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베이블 분포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알파 베타를 씁니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누적 확률 분포는 좀 간단하죠. 그랬을 때 얘의 기대값, 즉 평균 수명은 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뭐 간단하다기에는 감마 함수가 살짝 숨어있죠. 또 감마 함수는 참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아마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감마 함수를 다루는데 뭐 엄청나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감마 함수를 이제 일일이 다뤄가면서 좀 의미도 더 해석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특히 이제 제품의 수명이 있을 때 뭐가 우리가 중요하냐면 위험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순간 고장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위험률 해저드 레이트 H 혹은 람다 T, HT라고도 써요. HT 혹은 람다 T라고도 쓰는 요 개념은 1-FT, 그러니까 T까지는 살아남았어요. T까지 예를 들어 80개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2개가 고장났다. 그러면 4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100개로 출발을 했어요. 요 시점이 됐는데 어떤 T 시점이 됐는데 이미 80개가 됐어요. 근데 바로 T 플러스 알파 시점 조금 진행했어요. 조금 뭐 델타라고 하죠. 조금 진행했는데 78이 됐어요. 여기 2개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2개가 줄어들었으니까 요때의 고장률이 100개로 시작했으니까 2%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요 시점이 됐을 때는 얘들은 다 과거고, 과거는 다 무시하고, 이제 제품 몇 개 있어요? 80개 있죠. 80개 중에 2개가 고장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우리 군대에 몇 명 살아남았어? 80명. 그럼 내가 죽을 확률은 얼마냐는 이 80명 중에 내가 죽을 확률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미 그전 전투에서 죽은 우리 전우들까지 계산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좀 전쟁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제품 중에 앞으로 뭐 하루, 일주일 동안 고장날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고장 난 제품까지 다 따져서 2%입니다 라고 고장률을 낮춰서 부르는 게 소비자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살아남은 것 중에 요때 사망할 확률, FT, 제품이 고장날 확률을 따지면 그걸 위험률 혹은 순간 고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신뢰성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블 분포가 이제 수명 확률 분포가 이미 알려져 있을 때 그걸 이용을 하면 1-FT분의 FT를 하면 베이블 분포에서 고장률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요건 뭐 상수니까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면 t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의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으면 고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순간 고장률이 점점 낮아져요. 오래 쓰면 여기까지 살아남은 제품들은 이제는 거의 고장이 안 난다라는 뜻이 되고, 베타가 1이면 제품이 아무래도 점점 낡아지니까 5년 이상 생존한 제품, 6년 이상 생존한 제품, 7년 이상 생존한 제품들을 모아놨을 때 걔들이 고장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베타가 1이면 요걸 베타를 1을 넣으면 여기가 0승이 되고 다 지워지고 알파분의 B, 근데 베타가 1이니까 알파분의 1로 딱 요렇게 한정되죠.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알파분의 1이라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률이 이렇게 요 함수 전체는 익스포넨셜이 되고 위험률은 알파분의 1로 고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1일 때는 지수함수 형태가 되고 이때 위험률은 알파분의 1로 일정하게 된다. 항상 남아있는 것에 일정 비율이 고장난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 5-10번을 보시면 운동화의 수명이 베이블 분포로 알파 3, 베타 5일 때 운동화를 2년 이상 신을 수 있을 확률과 운동화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장날 확률을 구하라. 망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건데요. 같이 간단하게 실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블 분포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그래프만 형태만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에서 10까지 스텝 사이즈 0.1로 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냥 어레인지를 알려주네요. 제가 6으로 좁혀놨네요. 알파 3, 베타 5에 대해서 베이블 분포의 x값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스몰 f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됐고요. 누적 확률 함수는 역시 식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위험률은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누적 함수 다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축에다가 위험률을, 왜냐면 이게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위험률을 오른쪽 축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장날 확률이니까 2년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2년 이상 운동화를 신을 확률은 누적 확률 함수로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t. 그 다음 1에서 2니까 누적 확률로 1 이상인 경우와 누적 확률로 2 이상인 경우를 서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1에서 2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면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 요 케이스인 경우엔 거의 뭐 정규 분포처럼 생겼네요. 네. 알파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누적 함수는 뭐 이게 정규 분포처럼 생겼으니까 누적 확률 함수도 약간 정규 분포처럼 생겼을 거고요. 순간 고작률 함수가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점점 높아져요. 낡으면 낡을수록 지금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위험률이라고 했잖아요. 예,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확률값도 구한 걸 보면 2년 이상 신을 확률은 87.66%인데 2년 이상 신을 확률 2년이 여기니까 이거 오른쪽이죠. 파란색 기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장날 확률은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잘랐을 텐데 그건 11.93% 정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블 분포를 가지고 요 해저드 레이트나 뭐 고장률, 순간 고장률이나 뭐 수명에 대한 확률들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다루는 거는 뭐 품질 관리나 아니면 신뢰성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확률 분포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다 정도만 실습을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연속 확률 분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끊어질지 편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더 찍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더 찍는다고 해도 하나 정도 해서 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거짓말인가? 되게 많은 분포, 확률 분포들을 소개를 하는데 모든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똑같은 정도로 제가 시간을 배분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률 분포는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확률 분포는 좀 이게 진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정도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정규 분포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를 좀 보고 느끼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힘내십시오. 그럼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